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1996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동방시 신도구 연립주택가에 가을볕이 스며들던 그 평범한 아침. 박은주는 남편 이철수가 출근한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한 지 8개월. 24살 새댁에게는 아직 모든 게 낯설었다. 특히 시어머니 최순덕과 함께 사는 이 2층 연립주택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숨 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밥을 짓는 법부터 시작해서 빨래 개는 방법,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하나하나 지적했다. 은주야, 그게 밥이냐? 물이 너무 많다. 빨래를 왜 이렇게 개놓았어? 다시 해. 며느리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에 은주는 점점 작아졌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일은 없었다. 남편 철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예 중재하려 들지도 않았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봐. 그게 철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27살 남자가 아직도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사는 모습에 은주는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1996년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쉽게 꺼낼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철수가 공장에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은주야, 어제 국이 짰다.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시집 왔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대답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게 뻔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없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런가?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네. 친정 이야기가 나오자 은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해남시에 있는 친정집. 아버지 박만수와 어머니 김영자, 그리고 오빠 박상철이 있는 그곳.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혼인데 친정에 뭐하러 가냐? 시집이 친정이다. 그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다. 은주는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전화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온갖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다. 나 친구 만나러 나간다. 집 잘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나간 뒤 은주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은주는 친정 생각에 눈물이 났다. 특히 오빠 상철 생각이 많이 났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챙겨주던 오빠. 은주가 시집 갈 때 뭔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던 오빠. 은주는 마음을 정했다. 오늘 친정에 가보자. 시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다녀오면 모를 일이었다. 철수는 저녁 7시에나 퇴근하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은주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간단한 옷까지만 챙기고 부엌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였다.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전에 돌아오겠어요. 은주. 그게 박은주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동방시외 버스터미널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1996년 당시에도 이미 오래된 시설이라 곳곳이 낡아 보였지만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은주는 매표소에서 해남행 버스표를 샀다. 오후 2시 30분 출발하는 버스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해남행 버스가 도착했을 때 은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버스 기사 정기출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비슷한 체격의 여자분이 중간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이철수가 퇴근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엔 아내가 늦잠을 자고 있나 싶었다.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안방에도 은주는 없었다. 철수는 부엌 식탁 위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아내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주가 친정에 갔다고? 어머니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 최순덕이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쪽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철수가 쪽지를 보여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못된 계집이 감히. 그날 밤 모자는 해남시 은주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 김영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은주가 왔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은주 보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박은주라는 24살 새댁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 해남시 친정집 전화벨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엔 박상철이 받았다. 동생 은주 남편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형님, 은주가 오늘 친정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생이 시집간 뒤로 한 번도 친정에 온 적이 없었다. 결혼식 때 시어머니 얼굴을 봤던 상철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 여자의 눈빛에서 며느리를 소유물로 여기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었다. 뭐라고? 은주가 집에 왔다고? 상철은 곧바로 부모님을 깨웠다. 박만수와 김영자 부부는 사위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친정에 온다고? 그런데 오지 않았다고? 아니야, 은주는 오늘 여기 안 왔어. 김영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8개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딸.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딸이 갑자기 친정에 온다고 나섰다가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양쪽 집 모두에게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상철은 밤새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동생이 시집가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나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때 걱정 마. 뭔 일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상철은 동방시로 향했다. 트럭 기사인 그는 평소에도 전국 곳곳을 다니며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동방시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다. 도착하자마자 상철은 동생의 집부터 찾아갔다. 동방시 신도구 연립주택. 2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다. 상철이 집 앞에 서자 시어머니 최순덕이 나왔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 여자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어머님, 은주는 어제 친정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왜 친정에 안 갔답니까? 최순덕의 말투는 마치 상철의 잘못인 것처럼 들렸다. 상철은 참고 또 참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사위 철수는 어제부터 공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형님,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은주가 왜 갑자기? 철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다. 상철은 직감했다.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동생이 8개월 동안 친정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이유,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오전 10시 상철은 철수와 함께 동방시 중앙파출소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1996년 당시 파출소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경찰관 김정훈은 신고서를 받으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어제 오후부터요. 평소에 가출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부부싸움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정훈 경찰관은 실종신고서에 기본 정보를 적었다. 박은주, 24세, 신장 158cm, 몸무게 48kg. 실종 당일 착용 의상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발에는 검은색 단화를 신고 있었다. 일단 주변 수소문을 해보시고 48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종 신고를 마친 뒤 상철과 철수는 동방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은주가 남긴 쪽지에 따르면 친정에 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버스터미널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터미널은 평일 낮 시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다. 매표소 직원 이명자는 어제 일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하루에 수백 명이 표를 사는데 특정 사람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다. 해남행이요? 어제 오후 2시 30분 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자는 매표 기록부를 뒤적였다. 1996년 당시에는 모든 게 수기로 기록됐다.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기록부에는 시간대별로 판매된 표의 수량과 행선지가 적혀 있었다. 해남행 2시 30분.
어제 총 23장 팔렸네요. 숫자로만 보면 23장. 그 중에 은주가 산 표가 있을 거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고 승객 명단을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누가 표를 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긴 해요. 이명자가 기록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해남행은 보통 20장 내외로 팔리는데 어제는 유난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어제 오후에 표 한 장 더 산 사람이 있었어요. 2시 30분 차 출발하고 나서 3시쯤에 왔던 것 같은데 해남행 다음 차 표를 샀다가 금방 환불받고 갔어요. 좀 특이했거든요. 상철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표를 사고 금방 환불받다니. 더욱이 은주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2시 30분 차가 출발한 뒤에 말이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모자를 깊이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나이는 중년 여성 같았고. 철수가 끼어들었다. 혹시 목소리는 기억나세요? 아, 그건 기억나요. 목소리가 좀 쉬어 있더라고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 순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최순덕이 어제부터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어머니가 은주와 관련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버스 기사 정기추를 만난 건 그날 오후였다. 해남행 2시 30분 차를 운행했던 그는 4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20년 넘게 버스 기사를 해온 베테랑이었다. 어제 승객 중에 젊은 여자분 있었나요? 키 158cm 정도의 분홍색 블라우스 입고 정기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이요. 기억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중간에 내렸어요. 중간에요? 네, 평소 해남까지 가는 승객들은 거의 다 종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중간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어디였더라? 아, 금강산 정류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강산 정류장. 상철은 그 이름을 기억해뒀다. 해남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정류장이었다. 거기서 왜 내렸을까? 그분 얼굴 똑똑히 보셨어요? 그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체격이나 옷차림은 말씀하신 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박은주 본인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고 금강산 정류장에서 내린 그 여자의 행방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금강산 정류장은 동방시에서 해남시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정류장이라고 해봤자 낡은 버스 간판 하나와 벤치 2개가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다. 상철과 철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을 이장 김봉술은 70대 노인이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고 있었다. 상철이 은주 사진을 보여주며 어제 이 정류장에서 내린 여자를 봤는지 물어보자 김봉술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 오후에 버스에서 내린 여자 말씀이죠? 봤어요. 봤고 말고요. 상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긴 분이었어요? 글쎄요.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모자를 깊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격은 말씀하신 따님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김봉술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동방시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해남에 갈 사람이 왜 중간에 내려서 다시 동방시 방향으로 갔을까?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금강산 여인숙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강산 여인숙. 상철은 그 이름을 기억해뒀다. 곧바로 여인숙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금강산 여인숙은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오래된 건물에 금강산 여인숙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사장 김명숙이 나와서 두 사람을 맞았다. 김명숙은 31살의 여자로 5년 전부터 이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여인숙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골 여인숙이라 하루에 투숙객이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이었다. 어제 오후에 여자분 한 분 오셨나요? 상철이 은주 사진을 보여주자 김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지만 숙박대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김명숙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여성이 있었다. 나이는 24세, 주소는 동방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분 맞나요? 상철이 다시 사진을 보여주자 김명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에요. 어제 온 분은 좀 나이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김순자는 누구일까?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이 왜 은주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왔을까? 그분은 언제 나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나가셨어요. 하룻밤만 묵는다고 하시더니 저녁 먹고 바로 나가셨죠. 김명숙의 말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시선을 자꾸 피하고 말을 할 때마다 손을 만지작거렸다. 상철은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인숙을 나온 뒤 상철과 철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더 수소문해봤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제 오후에 낯선 여자를 봤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해가 지기 전에 두 사람은 동방시로 돌아왔다. 상철은 철수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동생을 찾을 때까지는 해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상철은 연립주택 거실에서 잠을 청했다. 철수와 시어머니는 2층에서 잤고 상철은 1층 거실 소파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동생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밤 11시쯤 상철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소리. 화장실에 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발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다. 상철은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2층 끝쪽 방에서 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은 창고라고 들었는데 왜 창고에서 발소리가 날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발소리가 멈추고 나서 희미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라 귀를 바짝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상철은 몸을 일으켰다. 뭔가 이상했다. 이 집에는 철수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릴까? 혹시 시어머니가 우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상철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그 울음소리가 은주의 목소리는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은주는 어제 버스를 타고 친정에 간다고 나섰다가 중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 집에 있을 리 없었다. 상철은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여자의 울음소리. 상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상철은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최순덕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간 뒤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였다. 상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한밤중에 왜 물을 가져가는 걸까? 그것도 2층 끝쪽 창고 방향으로? 이튿날 아침 상철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젯밤에 2층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었어? 무슨 소리요? 발소리라든지, 울음소리라든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피곤해서 푹 잤거든요. 하지만 상철은 분명히 들었다. 여자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한밤중에 물을 가져가는 시어머니의 발소리를. 그날 오전 상철은 동방시 중앙파출소를 다시 찾았다. 김정훈 경찰관에게 어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금강산 여인숙의 김순자라는 투숙객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순자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그런데 그때 파출소 전화벨이 울렸다. 김정훈이 전화를 받더니 상철을 쳐다봤다. 박상철 씨죠? 해남시에서 전화 왔습니다. 상철이 전화를 받자 아버지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철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젯밤에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단다. 상철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뭐라고요? 은주가 전화를? 응, 새벽 2시쯤이었어.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은주 목소리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 박만수의 설명에 따르면 은주는 아빠, 나 괜찮다라고만 말하고 금세 끊어버렸다고 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통화 중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화번호가 동방시 지역번호더라고. 은주가 동방시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 실종된 은주가 새벽 2시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면 그녀는 아직 동방시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고, 상철이 어젯밤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정말 동생의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박만수의 전화를 받은 뒤 상철은 곧바로 해남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그 전화가 정말 은주의 목소리였는지,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자세히 알아야 했다. 해남시 친정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다. 부모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김영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상철아, 내 동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아버지 박만수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사람이었다. 이런 복잡한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철은 아버지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시고 어젯밤 전화통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아빠, 정확히 몇 시에 전화 왔어요? 새벽 2시 10분쯤이었어. 시계를 봤거든. 은주가 뭐라고 했어요? 박만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다. 처음엔 아빠라고 하더니 나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엔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바로 끊어버렸어. 다시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상철은 가슴이 답답했다. 동생이 정말 괜찮다면 왜 목소리가 떨렸을까? 왜 짧게 끊어버렸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동방시에서 전화를 걸었을까? 전화번호 확인해 보셨어요? 응, 114에 물어봤더니 동방시 지역번호더라고. 근데 뒷자리는 안 가르쳐 주더라. 1996년 당시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가 없었다. 전화가 온 번호를 확인하려면 전화국에 신고해야 했고,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다. 상철은 다시 동방시로 향했다. 이번엔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파출소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좀 더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했다. 동방시 중앙경찰서 형사과 강민호 형사는 4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그는 상철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표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지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1996년 당시에도 지문 감식은 중요한 수사 기법 중 하나였다. 다만 지금처럼 정교하지는 않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강민호 형사는 동방시 외 버스터미널로 가서 매표소 직원 이명자를 다시 만났다. 어제 해남행표 중에서 지문 감식할 만한 게 있나요? 이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표는 이미 다 회수됐어요. 버스 기사가 가져갔을 거예요. 다행히 해남행 버스 기사 정기출이 표들을 아직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강민호 형사가 연락하자 정기출은 어제 회수한 표들을 가져왔다. 총 23장의 표 중에서 한 장 한 장 지문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지문 감식실에서 김태현 감식관이 작업에 들어갔다. 1996년 당시 지문 감식은 대부분 수작업이었다. 특수한 분말을 뿌리고 확대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김태현은 세심하게 한 장씩 확인해 나갔다. 오후 5시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23장의 표 중에서 선명한 지문이 남은 건 8장이었다. 그 중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3세트였다. 김태현은 그 중 한 세트를 가리켰다. 이 지문이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한가요? 손가락 끝이 거칠어요. 뭔가 거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 같아요. 24살 새댁치고는 좀 이상하죠. 강민호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새댁이라면 손이 부드러울 텐데 이 지문의 주인은 손가락 끝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마치 설거지나 빨래를 오래 해서 거칠어진 손 같았다. 혹시 비교할 수 있는 지문이 있나요? 상철이 은주의 신분증을 꺼냈다. 1996년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날인되어 있었다. 김태현은 신분증의 지문과 버스표의 지문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김태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상해요. 이 지문 박은주 씨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실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지문이에요. 이 표를 산 사람은 박은주 씨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예요. 그렇다면 누가 은주 대신 버스표를 샀을까?
그리고 진짜 은주는 어디에 있을까? 강민호 형사는 곧바로 금강산 여인숙으로 향했다. 김순자라는 가짜 이름으로 투숙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여인숙 사장 김명숙은 경찰이 오자 더욱 긴장했다. 어제 투숙한 김순자라는 분 말인데요. 혹시 신분증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숙박대장에만 써달라고 했어요. 1996년 당시에는 여인숙 투숙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명숙의 태도가 수상했다. 자꾸 시선을 피하고 말을 더듬었다. 그분 어떻게 생겼죠? 글쎄요. 키는 중간 정도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어요. 50 정도요? 처음엔 20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김명숙이 당황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강민호 형사는 숙박대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김순자라고 쓰인 글씨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평소와 다른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이 글씨 왼손으로 쓴 것 같은데요? 김명숙이 더욱 당황했다. 아, 그분이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강민호 형사는 의심스러웠다. 왼손으로 썼다 치기에는 글씨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일부러 글씨체를 바꾼 것 같았다. 그때 김명숙의 휴대폰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그녀의 지갑 속에서 동방시 신도구 어떤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온 것이다. 상철이 그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우리 동생 집 주소예요. 김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사실은 누가 부탁을 했어요. 누가요? 최순덕이라는 분이요. 제 옛날 친구예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잡혔다. 최순덕이 친구 김명숙을 시켜서 은주 대신 버스표를 사게 하고 가짜로 여인숙에 투숙하게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은주는? 상철의 뇌리에 어젯밤 들었던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2층 창고에서 들렸던 그 슬픈 소리. 혹시 동생이 그 집에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닐까? 강민호 형사는 곧바로 동방시 신도구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김명숙의 자백을 바탕으로 임의 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오후 8시 경찰차가 연립주택 앞에 섰다. 최순덕이 나와서 경찰들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실종 신고된 박은주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혹시 김명숙이라는 분 아시나요? 그 순간 최순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0년 친구의 이름이 경찰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순덕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최순덕의 당황한 표정을 본 강민호 형사는 확신했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그 미묘한 반응, 순간적으로 흔들린 눈동자. 30년 수사 경험이 알려주는 신호였다. 김명숙 씨가 금강산 여인숙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순덕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아들 철수가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 역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철수가 물었지만 최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 2층을 향했다. 상철이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어젯밤 들었던 울음소리가 바로 저 위에서 났었다. 혹시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강민호 형사의 요청에 최순덕은 펄쩍 뛰었다. 왜요? 왜 우리 집을 뒤져야 하는데요? 수색이 아니라 그냥 확인차 둘러보는 거예요. 실종자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됩니다. 영장도 없으면서. 최순덕의 과격한 반응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평소라면 순순히 협조했을 텐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반대하는 걸까? 그때 상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혹시 은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알아? 그 계집이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른다고. 최순덕의 목소리에 화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화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강민호 형사는 영장 없이는 강제 수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철이 집안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통해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상철은 철수에게 말했다. 형님, 저 오늘 밤에도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러세요. 은주 찾을 때까지 계세요. 그날 밤 상철은
어제보다 더욱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 최순덕이 2층으로 올라간 건 밤 10시였다. 철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공장 일로 피곤했던 탓이었다. 밤 11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2층 끝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소리. 상철은 몸을 일으켜 계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계단을 조금 올라가자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발소리와 함께 뭔가 끌어당기는 소리도 났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 상철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목소리, 분명 은주의 목소리였다. 동생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상철은 더 위로 올라가려 했다. 그런데 최순덕의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오고 있었다. 상철은 재빨리 1층으로 내려와 소파에 누웠다. 잠든 척하고 있으니 최순덕이 계단을 내려왔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갔다. 물컵과 함께 작은 봉지도 들고 있었다. 약봉지 같아 보였다. 최순덕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30분 후 최순덕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빈 컵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 상철은 그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다. 아, 맞다. 수면제 냄새였다. 상철의 아내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냄새였다. 최순덕이 누군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주가 2층에 감금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최순덕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벽 2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최순덕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오래된 나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최대한 조용히 올라갔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다. 철수 부부가 쓰는 안방, 최순덕이 쓰는 작은 방, 그리고 끝쪽에 있는 창고. 상철이 들었던 소리는 분명 창고 쪽에서 났었다. 창고 문 앞에 서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였다. 상철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봤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다. 바깥쪽에서 자물쇠로 잠근 것 같았다. 은주야? 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오빠? 약하지만 분명한 은주의 목소리였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생이 여기 있었다. 3일 동안 이 좁은 창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은주야, 괜찮아? 다쳤어? 오빠,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은주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었던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오빠가 꺼내줄게. 상철은 자물쇠를 뜯으려 했다. 하지만 웬만한 힘으로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상철은 재빨리 숨었다. 최순덕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문 앞에 섰다. 누가 왔었나? 최순덕이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창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너 누구한테 말했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제발. 은주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순덕은 다시 문을 잠그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상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동생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내야 했다. 그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와 휴대폰을 꺼냈다.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은주를 찾았어요. 2층 창고에 감금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직접 목소리를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2시 30분. 강민호 형사는 곧바로 출동 준비를 했다. 긴급 상황이라 영장 없이도 현장 체포가 가능했다. 감금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범죄였다. 새벽 3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연립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최순덕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서둘러 창고로 달려갔다. 뭔가 증거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강민호 형사가 2층에 도착했을 때 최순덕은 창고 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자물쇠 열어주세요. 열쇠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열쇠 안 주면 부숴버립니다. 결국 최순덕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강민호 형사가 창고 문을 열자 안에서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은주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다. 은주야? 상철이 달려가서 동생을 안았다. 은주는 오빠 품에서 펑펑 울었다. 오빠,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그 순간 최순덕이 계단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3일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순덕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본 철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감금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3일 동안 은주가 바로 위층에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은주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3일 동안 바로 위층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니. 상철은 은주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동생의 상태가 걱정됐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좁은 창고에 갇혀 있었으니 몸과 마음 모두 상처받았을 게 분명했다. 동방시 중앙병원 응급실. 의사 박종민이 은주를 진찰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탈수 증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다. 손목의 밧줄 자국도 깊게 패여 있었다. 3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박종민 의사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24살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은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떨고 있었다. 오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오빠가 지켜줄게. 상철이 동생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은주의 손은 차갑고 거칠어져 있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던 흔적이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친정에 가서 시댁 얘기를 할까봐 그랬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때리고 욕하고 나한테 죽으라고까지 했어. 그런데 내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은주의 증언을 들으니 최순덕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졌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시댁의 학대 사실을 폭로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은주를 감금하고 마치 가출한 것처럼 조작했던 것이다. 한편 동방시 중앙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최순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강민호 형사가 조사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최순덕도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강민호 형사의 질문에 최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누가요? 은주가요. 은주가 철수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최순덕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은주는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아들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강민호 형사가 차근차근 물어보자 최순덕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며느리 은주가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시댁의 학대 사실을 고백하고 그 결과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은주가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특히 그 오빠가 박상철이라는 놈이 와서 우리 집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요. 최순덕의 말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했다. 실제로는 자신이 며느리를 학대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 명숙이한테 부탁했어요. 은주 대신 버스표 사달라고, 그리고 여인숙에 묵으면서 은주가 친정에 간 것처럼 꾸며달라고. 드디어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순덕은 며느리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아예 그녀를 감금하고 친구 김명숙을 시켜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은주가 버스를 타고 친정에 갔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다. 그럼 은주 씨를 언제까지 가둬둘 작정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최순덕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명확한 계획이 없었다. 그저 은주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최순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며느리를 학대해왔던 것이다. 외출을 금지하고 친정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 강민호 형사가 최순덕의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문서들이 이를 증명했다. 은주의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 놓은 것은 물론이고 친정에서 온 편지들도 몰래 숨겨놓고 있었다. 편지 날짜를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은주 부모님이 보낸 편지가 10통도 넘었다. 이 편지들은 왜 숨겨놓으셨습니까? 은주가 보면 친정 생각이 더 날까봐. 최순덕의 답변에서 그녀의 병적인 통제욕이 드러났다. 며느리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도 나왔다. 최순덕이 기록해놓은 숫자들이 적힌 메모장이었다. 은주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기록해놓은 것이었다. 9월 1일 마이너스 은주, 친정 전화하려다 제지함. 9월 5일 마이너스 은주, 외출하고 싶다고 함, 거부. 9월 12일 마이너스 은주,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함. 9월 20일 마이너스 은주, 반항적 태도 보임, 경고. 메모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었다. 9월 23일 마이너스 은주 친정 가겠다고 함. 대책 필요? 명숙에게 연락. 이 메모를 통해 최순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며느리를 통제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이다. 밤 10시 병원에서 은주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연락이 왔다. 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동생이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철수도 병원에 왔다.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병실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은주는 남편을 보고도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철수 씨는 일단 돌아가세요. 은주가 아직 많이 놀란 상태라서.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아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하던 모습, 친정에 전화하고 싶어하던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다.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 어머니의 학대를 방치한 공범이었는지를.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순덕이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은 마지막 고백이 이 사건이 단순한 시어머니의 질투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오전 강민호 형사는 최순덕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어젯밤 그녀가 흘린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최순덕 씨, 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최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강민호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철수 첫 번째 아내도 그랬어요. 강민호 형사의 눈이 커졌다. 철수에게 첫 번째 아내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상철은 물론이고 철수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첫 번째 아내라고요? 3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여자였는데. 최순덕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철수는 1993년에 첫 결혼을 했었다. 신부는 김미영이라는 22살 여자였다.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미영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친정에도 안 갔다고 하고. 최순덕의 말에 따르면 미영도 은주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극심한 간섭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 여자도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맨날 집에 가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강민호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김미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김미영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최순덕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강민호 형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강민호 형사는 곧바로 1993년 실종신고 기록을 조회했다. 정말로 김미영이라는 여성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신고자는 이철수, 실종일은 1993년 8월 15일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젊은 여성의 가출이 흔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기록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다. 김미영도 은주와 마찬가지로 시외버스를 탔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고 되어 있었다. 친정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민호 형사는 곧바로 동방시 신도구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혹시 김미영과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특히 최순덕이 은주를 가둬놓았던 그 창고를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다. 오후 2시 강민호 형사와 감식팀이 연립주택에 도착했다. 철수는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체포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혹시 3년 전 첫 번째 부인 김미영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 형사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영이요? 미영이는 가출한 거예요. 이 사건과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일을 말했다. 김미영도 은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친정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때도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샀나요? 네, 대구행 표를 샀다고 했어요. 미영이 친정이 대구거든요. 감식팀은 2층 창고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주가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좁은 공간. 곰팡이와 습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창고 바닥 한쪽 모서리에 나무 판자가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다. 마치 최근에 교체한 것처럼 보였다. 감식관 김태현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상해요. 이 판자만 새 거네요. 김태현이 판자를 드러내자 아래에서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됐다. 낡은 지갑과 반지 하나였다. 지갑을 열어보니 김미영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1993년 당시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이었다. 반지는 결혼반지로 보였다. 안쪽에 철수미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강민호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미영이 정말 가출한 것이라면 왜 신분증과 결혼반지를 두고 갔을까? 이 물건들이 창고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철수는 그 물건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게 왜 여기에? 미영이는 이 반지 끼고 나갔는데. 정말 확실하세요? 네. 미영이는 결혼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어요. 절대 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김미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민호 형사는 최순덕을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김미영의 물건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게 뭡니까? 최순덕은 지갑과 반지를 보더니 안색이 변했다. 모르겠어요. 창고 바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최순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했다. 감식팀은 계속해서 창고를 조사했다. 그리고 바닥 곳곳에서 이상한 얼룩들을 발견했다. 오래된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들이었다. 루미놀 반응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혈흔이었다. 3년 전 혈흔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창고에서 3년 전 혈흔이 발견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민호 형사는 다시 최순덕을 추궁했다. 김미영 씨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창고에 혈흔이 있습니까? 왜 김미영 씨 물건이 숨겨져 있습니까? 최순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다. 미영이가 먼저 때렸어요. 뭐라고요?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말렸는데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그래서 밀쳤는데. 최순덕의 말에 따르면 3년 전 김미영과 몸싸움을 하다가 미영이 창고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그때 머리를 다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을 잃어서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최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호 형사는 상황을 이해했다. 김미영이 사고로 사망했고 최순덕이 이를 은폐했다는 뜻이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질문에 최순덕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감식팀의 조사는 계속됐다. 연립주택 뒷뜰과 주변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뒷뜰 한쪽에서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흔적이 발견됐다. 그곳을 파보니 3년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나왔다. DNA 검사 결과 김미영의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실종된 첫 번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은주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 모든 이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미영의 유골이 발견된 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최순덕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3년 전 첫 번째 며느리를 실수로 죽였지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고 시신을 뒷뜰에 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순덕을 감금치상, 시체유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미영의 죽음은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됐지만 시신을 은폐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엄중한 범죄였다. 1심에서 최순덕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최순덕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저는 그냥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들이 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판사 김성호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며느리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2명의 젊은 여성의 인생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상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8년이라는 형량이 동생이 받은 고통에 비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최순덕이 처벌받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은주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몸의 상처는 금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다. 철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은주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남편이 어머니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사실, 3일 동안 바로 위층에 갇혀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철수 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은주는 결국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해남시 친정에서 부모님과 오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다. 철수는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박만수와 김영자 부부는 딸을 다시 품에 안았다. 8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돌아온 것이 안타까웠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은주야, 이제 걱정 마. 아빠가 지켜줄게. 박만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농사꾼인 자신이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뒤척였다. 상철은 트럭기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동생을 돌봤다. 은주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봤다. 때로는 동생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오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못 건드려. 6개월이 흘렀다. 은주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친정 근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철수는 여전히 은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매주 해남까지 와서 은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고 동방시 연립주택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은주의 치료비를 댔다. 은주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기회만 줘. 처음에는 철수를 보는 것도 싫어하던 은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다. 남편도 어머니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다. 1년 후 은주와 철수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방시가 아닌 해남시에서였다. 은주의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수도 해남시의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이번엔 정말 잘해볼게. 은주야, 우리 천천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김명숙은 최순덕을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금강산 여인숙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셈이었다. 강민호 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1996년 당시에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범죄입니다. 참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강민호 형사는 이후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도 적극 참여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학대 문제, 가정폭력의 심각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은주 사건이 작은 기여를 한 셈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건은 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현재 은주와 철수는 해남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두 아이의 부모가 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은주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상철은 여전히 트럭 기사로 일하며 동생 가족을 돌보고 있다. 그는 종종 말한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다행이야. 최순덕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수조차 어머니와 연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1996년 가을에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 한 젊은 여성의 용기 있는 탈출 시도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이었다. 박은주가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평범한 행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여러분, 오늘 시외버스 미스터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996년 가을 한 젊은 세댁의 실종 사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미스터리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어머나 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